우리 교재 104페이지를 펴보세요. 104페이지. 자,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거 이제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를 할 때에 이제 계약금 줬거나 받은 것 뺀 나머지를 우리가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계약금에서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계정 과목을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먼저 선 줄급자라고 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얘는 성격이 자산으로 차변 계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 또 계약금을 받으면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이고, 이 돈은 성격이 부채로 대변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줬을 때는 대변에 돈을 주고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둔다는 거고, 받았을 때는 차변에 내가 돈 받은 거 쓰겠죠.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들도 전부 다 거래처를 꼭 기록을 해야 돼요. 선급금, 선수금에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지, 여기에 거래처 안 쓰시면 우리 다 분계 잘 해놓고서 그냥 3전 아웃 될 수 있으니까 꼭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계약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 건설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리고 내년 완공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계정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급금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금을 주거나 중도금을 줬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 내용 봤더니 뭔가를 건설 중에 있대. 기계장치를 만들고 있던, 건물을 짓고 있던, 짓는 중이고 완성은 내년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이 계정 과목도 시험에서 매우 좋아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건설 중인 자산. 자, 다음 또 다른 계정 과목 보면, 자,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의외로 많이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계산액이라는 말은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정확한 금액이면은 여비교통비라고 쓰는 거고, 대략적인 금액이면은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출장비다라고, 우리가 출장비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 단정 짓고 출장비 얼마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주면 여비교통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출장여비 계산액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지급하는 거예요. 먼저 출장하기 전에 돈을 주면 가지급금이고,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할 때 우리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교재 121페이지로 가서 대손에 대해서 보면, 자, 먼저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을 해서 우리는 첫 번째가 대변에 대손 채권을 우리가 지워주고 대변으로 써서 얘를 지워주고,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우리가 먼저 충당금만큼을 우리가 차변에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볼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부족할 때, 부족시 매출 채권이면 대손 삼각비를 쓸 거고,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험에서 회계 1급이든 세무 1급이든 이 두 계정 과목 써야 되는 걸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얘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대손 채권 제거한 게, 얘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대손당한 거면 대손 삼각비라고 쓰는 건데,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경우에는 우리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써줘야 돼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이 대손이 발생했는지를 봐서, 뭐 대손 충당금이 여유로우면 그냥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면 되는데, 항상 부족하도록 많이 내니까, 그럼 부족하면 우리가 매출 채권인지 기타 채권인지 확인을 해서 그걸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대손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자, 우리 회계 1급 시험은 지금까지 전부 다 100% 올해 이전에 발생한 대손 채권 회수했어요. 그래서 전기 대손 발생분 우리가 회수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분기할 때에 차변에는 우리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을 쓰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해서 꼭 자기 짝지를 맞춰서 금액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한 걸로 문제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100%예요. 대손 발생했던 채권을 회수하는 게 올해 발생한 게 아니고 회계일급에서 전부 다 전기나 전기 이전만 나왔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 예금 쓰고, 아니 보통 예금이나 현금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짝지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대손 발생했던 거면 외상매출금 짝지를 쓰는 거고, 받을어음이면 받을어음 짝지를 쓰라고 그 계정 과목을 알려주는 거지, 여기에 그 계정 과목을 써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짝지를 알려주려고 우리 채권에, 어떤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던 거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분계는 이분계 형태로 해서 답으로 나온 게 지금까지 거의 다였으니까, 대손 충당금 쓴 건 100%고, 자, 거의 다른 건 차변이 보통 예금으로 쓴 게, 그냥 문제는 버리고 분계 답만 가지고 오면 거의 95%가 이분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 회수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거의 다 정답으로 되실 거예요. 자, 기말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는 자동 결산으로 할 거니까 나중에 결산 보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에 나올 수 있는 건 대손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 끌어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손금 회수했을 때에 차변에 돈 받은 거 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재고자산 쪽으로 가서 318페이지에 318페이지 재고자산은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데, 자,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산정을 할 때는 취득 시점,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들어간 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우리는 그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 이전에 운반비가 들어갔다면 원재료 샀으면 원재료, 상품 샀으면 상품 이렇게 쓸 건데, 취득 시점 이후에 운반비가 들어갔다면 계정 과목을 운반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좀 가지고, 자, 우리 애누리 할인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애누리 할인도 요즘 1년에 한 번 정도씩 문제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할인하고 애누리를 보면, 먼저 재고 자산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할인이라는 건 약정에 의해서 혹은 조기 회수로 감액해 주는 거고, 애누리는 하자로 인해 감액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재고 자산에서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하고, 그리고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두 계정 과목은 둘 다, 좀 내려 쓸게요. 얘네들은 둘 다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기 짝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자기 짝지를 선택하냐라는 건데, 우리 회계 1급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살 거예요. 무조건. 그럼 원재료 짝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100만원을 구입을 하고 외상을 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이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뒀는데, 거래 상대방이 조기 회수로 예를 들어 10만원을 감액해줬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감액이라는 표현보다 대놓고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은 방금 어음의 할인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할인하고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 우리가 어음을 판 거였고, 지금 얘는 빨리 갚아서 상대방이 돈 깎아주는 할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전부 다 지워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100만원은 다 지워줄 건데,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 10만원 깎아줬으니까 90만원만 주겠죠. 그럼 이 10만원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문제에서 원재료 구입 외상 대금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재료의 차감으로. 그럼 우리 컴퓨터에는 상품이 먼저 적혀 있고 원재료가 두 번째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두 번째 걸 쓰세요. 두 번째 거. 첫 번째가 상품 거고 두 번째가 원재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고 쓰면 지금 매입 할인이 여러 개 보이는데 첫 번째 거는 오른쪽 창고 있는 쪽에 자기 짝지가 보이죠? 그럼 이 짝지에서 문제에서 원재료 거라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걸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거 있죠? 예. 상품 거 쓰면은 상품을 산 적도 없고 취급도 안 하는데 차감 계정 다니면 이상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 짝지 선택해라 원재료 차감이다 말하는 것 오른쪽에 창고 쪽에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보고 원재료 산 거였으면 이걸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혹은 하자로 인해 깎아줬다. 그러면 애누리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상품과하고 원재료과하고 두 개 보이죠? 그럼 우리는 원재료 걸 선택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 거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었죠.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써라.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보면 좋지만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선택하라는 게 지금 자기 짝지인데 일반적으로 아니고 회계 1급 시험은 제조업이에요. 상기업이 도소매업이 상품 사는 거지 제조업은 원재료 사서 제품 파는 거니까 우리는 두 번째 원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매출에서도 우리가 매출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있고 매출 할인이 있는데 얘는 우리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수익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차감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대변에 제품 매출을 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거래처를 써뒀는데 하자로 인해 2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나는 돈을 받을 건데 우리 20만원 빼고 80만원 받았고 더 이상 이제 돈 못 받는 외상 매출금은 100만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차이나는 이 20만원이 하자로 인해 발생한 거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제품 매출로 인해서 발생한 거면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품 매출 거 얘를 쓸 때 지금 계정 과목 쓸 때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봐도 두 개가 있죠.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 임대료나 보관료, 운송료 이거 안 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제품 매출 거인 얘 405번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상품이 위에 있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자. 제가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고자산 내용에서 이건 우리 계산할 때 안 나올 거고 이건 이론 문제만 보는 거고 자 165페이지로 가서 (165페이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가서
하셨네요. 우리가 결산할 때에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결산 자료 입력에는 여기에는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안 따지고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정상 감모 손실 때만 이때만 분계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우리 원재료면 원재료다, 상품이면 상품이다, 타계정 대체 적용 8번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상 감모도 있고 비정상 감모도 있는데 우리 정상 감모는 감모 손실은 우리 얘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시험에서 비정상 감모 손실을 적용하고 얘를 쓰는 형태의 문제는 회계 1급에 잘 나오지 않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나온 적이 좀 있어요. 그럼 그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대변의 재고자산 원재료든 제품이든 쓸 건데 그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꼭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계를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도 많이 물어본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성격이 영업외 비용 성격이에요. 영업외 비용. 그래서 얘는 영업외 비용 성격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나머진 이론에서 자주 물어보는 멘트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얘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가격이 회복했을 때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수익이 아니고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거다. 이게 성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우리 이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 얘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얘들이 성격 많이 물어볼게요. 둘 다 매출 원가 비용 처리하고 돌아오면 비용 처리했던 거 취소 차감해버리고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론에서 얘네들을 물어보니까 분계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한 번도 안 나왔고 세무위급도 분계할 일은 잘 없고 자동계산용으로 쓰기 때문에 성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자자산으로 가서 투자자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계정 과목이 먼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시험 때 막상 생각 잘 안 나는 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했다라고 얼마 보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돈을 보낼 거고 그리고 차변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거래처 꼭 쓰셔야 돼요. 생각 안 나다 특정금과 예금까지 생각해냈는데
거래처 안 써서 틀리면 그 억울해서 어떡해. 그죠? 뭐 당연히 시험 때는 은행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 보면 당좌 거래하기 위해서 은행에 계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은행이다 라고 나올 거니까 꼭 어디 은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투자자산에서 또 기억할 게 우리가 투자 목적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이때 우리가 토지든 건물이든 얘네들을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계정 과목이 아니면, 땅이나 건물이 아니면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원을 현금 납부했대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자, 이 취득세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게 된 이 돈 100만원은 취득원가에 무조건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토지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원가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있죠. 얘네들도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채권을 구입을 하는데 채권 100만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취득 수수료가 1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10만원이 나갔으면 이걸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 110만원을 쓰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 110만원으로 쓰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수수료 비용으로 얘는 100만원이고 1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이상한 계정 과목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취득 원가에 이렇게 포함을 할 건데, 자, 우리 시험 볼 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할 일이 있다. 그럼 만기가 3년 아니면 5년짜리예요. 3년 아니면 5년짜리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할 일이 있다. 그럼 진짜 특이한 경우로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적어주는 특이한 문제, 당연히 세무이유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장기 보유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둘 다 투자자산을 선택해야 돼요. 투자자산 선택해야 된다는 건 만기 보유 증권은 181번을 써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번호를 써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한다면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있죠.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124번 얘는 지금 얘는 당좌 자산이고, 그리고 얘는 투자 자산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만기가
내년 안에 일어나야지만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문제에서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꼭 투자자산 선택해야 되니까 181번 얘를 선택해야 되지 위에 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제가 이 앞에 그 문제 계정항목 보는데 두 개 있으면 몇 번째 거 선택하라 그랬죠? 두 번째 거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두 번째 거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만 그런 게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도 두 번째 거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 분류하는 거예요. 얘도 아래 거 투자자산, 위에 거 당좌자산이에요. 그럼 당좌자산 분류하는 거는 문제에서 왜 취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내년에 처분할 목적이라는 특이한 목적을 써야 돼요. 정말 그렇게 문제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하라 그 이야기예요. 얘는 무조건 두 번째 거 선택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유형자산으로 가서 190페이지. 유형자산도 시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 단기매매 증권도 무조건 나오는데 유가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이 100% 나오면 유형자산은 200%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결산이든 유로 문제든 그냥 아무 때나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은 얘는 취득 원가 구성하는 게 엄청 많죠. 그럼 첫 번째가 취득 시점 이전 지출들인데 취득 시점 이전 지출 중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기계장치라면은 특이한 게 기계장치 시운전비라든지 토지라면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물이라면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이한 취득원가에 구성되는 것들이죠. 지금 제가 취득원가 구성된다는 건 시운전비 기계장치로 처리할 거고 토지 정지 비용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 건물 중개 수수료면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같은 거 얘가 시험에 나왔던 얘들이니까 얘네들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되어서 나중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한마디로 국공채를 시험에 주로 나오는 얘가 우리 자동차 취득하면서 국공채 매입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매입 가격이 액면가액이고 그리고 현재 가치가 공정가액인데 이 두 용어를 섞어서 쓸 거예요. 그럼 얘를 구입할 때에 우리가 지급액은 당연히 매입 가격을 줄 거고
그럼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우리는 현재 가치를 줄 거예요. 그럼 매입 가격과 현재 가치의 차이, 한마디로 손해본 돈, 얘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임명가 100만원짜리, 그리고 공정가액 60만원짜리를 승용차 취득하면서 매입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혹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 문제에서 말해 줄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지급액은 매입 가격이라 그랬죠.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써주고, 차변에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주고, 그럼 이 유가증권의 취득 가격은 현재 가치를 써라 그랬죠. 60만원이라고 쓰고, 그럼 얘 둘이 차이 나는 돈, 이 40만원만큼이 손해본 돈이죠. 얘를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고, 건물을 샀으면 건물이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 구입 즉시 매각한다라고 나오면, 그럼 이때는 그냥 바로 이거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구입 즉시 매각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60만원이라고 적어서 얘 팔면 60만원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그냥 바로 현금으로 40만원만 쓰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다 4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이걸 샀다가 팔아서 현금 60만원 받은 걸 생략한 거죠. 구입 즉시 매각을 한 거니까. 자, 다음. 그리고 우리 이 앞 시간에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던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계정 과목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매우 좋아하는 계정 과목인데, 방금처럼 자가 건설할 때에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하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얘가 우리 이자 비용인데, 이 이자 비용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써란 이야기예요. 얘가 건물 신축 중인데 이자를 줬대, 차입금에 대한. 그러면서 이 돈에 이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본화 대상, 그 이야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정 과목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엄청 좋아해요. 자, 다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요즘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말해주니까, 자,
자본적 지출이면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고, 수익적 지출이면은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 계정 과목 쓸 거라는 거예요. 자산 쓰는 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적 지출은. 그죠? 자, 그럼 우리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의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가지고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우리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고, 자동차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일 때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쓸 거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얘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금과 공가로 쓸 거예요. 많은 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얘예요.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가라고 쓸 거예요. 근데 유지비라 적어놨어.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이상하게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로 쓰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저 북한 사람 아니에요? 유지비 적혀있어. 자, 그래서 자, 얘 주의하시라고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동차는 취득세는 구입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얘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우리는 세금과 공가나 세금과 공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감가상각을 보면, 이 감가상각은 결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만 같이 보면 되니까 감가상각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지금 처분이 위치가 199페이지에 있는데, 199페이지에 처분 있죠. 유형자산 처분은 분개할 때에 분개 순서를 꼭, 첫 번째는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취득원가를 입력하고, 세 번째 차변에 유형자산 다음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다음 번호를 써주고, 코드번호, 그리고 네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을 하고,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처분 가액을 쓰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포함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가 처분 손익을 쓰는 거다. 자,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메인 매출 전표라면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 쓰라는 건 제품 매출을 수정하는 이야기죠. 메인 매출 전표로 치면. 일반 전표에서는 매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니까 처음엔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꾸고 대변에, 그리고 이제 그걸 먼저 금액을 취득원가로 쓰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 그 유형자산 짝지 다음 번호가 짝지니까 그걸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 쓴 후에 돈 받는 것도 써야지. 그죠? 그럼 그 돈 받는 거 쓸 때도 부가가치세까지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쓰셔야지 실수가 제일 작아요. 이 순서대로.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데, 차량인데 취득을 1000만원에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이 지금까지 6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걸 5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얘를 처분했어요.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팔게 되면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하고 처분한 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장부에 적혀있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처분손실. 그럼 지금 얘 장부 금액은 1000만원에 사서 600만원 달았으니까 400만원짜리예요. 그럼 400만원짜리인데 이걸 지금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만약에 쓰면 이 순서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차량을 팔았어요. 500만원에 아무 거래처나 팔았어요. 그럼 분개할 때 얘를 순서가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얘가 1번 쓴 거고, 2번이 취득 원가로 바꿔주고, 다음 3번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써주고, 다음이 차변에 내가 현금으로 돈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둘이 합쳐서 550만원을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익 100만원 이익이라고 떴죠.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라고 이 순서대로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쓴 1, 2, 3, 4, 5, 6번의 순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 순서대로 입력한 거예요.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과목 쓰고, 취득원가를 입력하고 거기에 금액을, 그리고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 번호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쓰고, 얼마에 팔았는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쓰고, 그리고 처분손익을 써준 게 방금 제가 여기에서 입력하면서 순서대로 했던 행동이죠. 그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메인 매출 전표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